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들 들으면 추리닝 입고 수업하는 줄 알겠어요. 예, 자, 프린트 보고 가죠. 프린트 1번 보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였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추인했을 때는 항상 이제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라고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면 상대방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역시 틀렸죠. 그러니까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효인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갑의 아들 을이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이 사망하여 을이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3번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은 자기가 팔아먹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고 해서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원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3번 틀렸고 4번 무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번은 소위 이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 책임인데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선택권자 조심하시라고 했죠. 누가 선택하냐면 상대방. 그렇죠? 이 지문 나오면 항상 틀리게 나오는 건 선택권자 바꿔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그다음에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추인된 경우에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자, 중요한 조문이라고 했죠.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건 소급해서 계약을 했을 때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니까 현재 이 계약은 무효죠. 근데 이제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라고 했고, 그럼 6번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요. 확정적 무효가 된 다음이라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6번 맞고요. 7번 갑은 을의 중도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7번에서 묻고자 하는 건 대금 지급과 그리고 협력 의무 이행이 동시 이행 관계냐를 묻는데 이건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협력 의무. 그렇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허가를 받아서 유효한 계약이 된 다음이라야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7번은 그 얘기고 8번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틀렸죠? 선이행 의무라고 할 수 없죠. 지금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니까 거래계약상의 효력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자, 9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급한 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 을은 갑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0번은 맞죠. 그래서 거래계약상의 효력은 없지만 새롭게 발생하는 의무가 바로 협력 의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 했냐면 해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 11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우리가 알박기 사건 하면서 봤던 거고요.
그리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인데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냐면 반사회적 불공정행위요. 그래서 반사회적 불공정행위 이런 건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불공정행위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한다라고 했죠. 꼭 구별해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12번 조심하셔야죠. 뭐가 틀렸어요? 처음부터가 틀렸죠. 처음부터가.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군데라고 했어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로 무효행위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13번. 제한 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할 수 있다. 13번 틀렸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취소는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건 취소가 아니라 추인이죠. 추인. 추인의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지만 취소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다. 구별되셨죠? 예전에 다른 시험, 사법시험에서 이런 질문이 한번 나왔어요.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한다. OX요.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한다. 틀리는 거예요? 예.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추인. 취소는요. 취소는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원인 중에도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도 취소는 할 수 있잖아요. 되고 있는 거예요? 눈빛에 변화가 없어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취소라는 것은 어차피 법률 관계를 소멸시키는 거니까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는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추인의 경우에는 취소 원인 중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중에 할 수 없고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추인이죠. 취소하고 다른 거고. 그래서 13번은 틀렸죠.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취소는 할 수 있어요. 14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제한 능력 취소는 착오나 사기 강박과는 달리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5번. 법정 추인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인정된다. 맞죠? 그러니까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취소 원인 중에는 할 수 없어요. 원인 소멸해야 되고. 16번. 취소권의 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왜 만들었다고 했냐면 신속하게 법률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했죠. 따라서 중단이라는 거 없어요. 10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한다고 했고, 그리고 소송 제기되면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직권 조사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17번. 조건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한다. 틀렸죠. 제가 기억이 나네요. 여기다 크게 적었었어요. 크게 조건의 정의를 적으면서 조건의 정의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립. 틀렸죠.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효력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성립은 이미 된 거고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 성립의 여부가 아니라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입니다. 효력의 여부고. 그 다음에 18번.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기성 조건이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정지 조건이면 효력이 생겨요 없어져요? 생겨요. 그럼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조건 없는이고, 그리고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그럼 이 지문은 맞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랬죠. 기해무 불정무 하든 뿌라마인 하든 꼭 체크해 두시라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이해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 시간 걸리니까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두 군데가 이 짧은 지문에서 두 군데가 틀렸어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고요. 그리고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했어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많이 틀리셨어요? 예. 처음에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 그 객관식 지문이라는 건 거의 틀린 부분이 계속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시다 보면 그 지문 나오면 그 부분을 찾게 돼요. 반복하시면 되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자, 오늘은 이제 총칙이 끝났고요. 물권법에 들어갈 차례죠. 181쪽을 보세요. 181쪽. 181쪽에 물권의 의의와 성질인데, 자, 물권의 개념은 우리가 총칙 첫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권리라고 했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걸 절대성이라고 했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직접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다고 했냐면 지배성. 그리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 그리고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배타성. 그리고 자유롭게 넘겨줄 수 있다. 양도성. 성질이 다시 한번 나와 있죠. 181쪽에 1번의 지배성, 괄호 2번의 절대성, 3번의 배타성, 4번의 양도성. 제목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채권하고 비교됐죠. 채권은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은 전부 다 평등하다라고 했죠. 채권자는 전부 다 평등하다. 그리고 채권은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주장해야 돼? 상대방에게. 그리고 채권은 직접 지배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기억되셨어요? 예,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다. 그럼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라는 건 요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저한테 주장하는 거. 저 사람이니까 채권. 그러면 이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실현되려면 저를 직접 지배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을 지배해서 실현하면 되는데, 이런 채권이라는 건 지배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협조를 해야지만 실현될 수 있다.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고요. 자, 그리고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셔야 돼요. 절대성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강의 청구권은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수강 등록하셨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수강 등록했거든. 다 나가. 나 혼자 있을 거야. 이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채권이라는 것은 먼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평등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과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강의 청구권, 말하자면 수강권인데 이거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강권 돈 대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할 수 있죠. 재산권 아니에요. 원래는 양도할 수 있는데, 근데 채권은 양도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 속성은 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강의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원칙은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자유롭게 양도성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강증이 저는 뭐 본 적은 없지만 보면 뒤에 이런 말이 다 써 있어요. 본 수강권은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으며, 이런 말이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러면 원래 양도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당사자가 약정으로 얼마든지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은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건데 이거 다른 사람에게 팔면 안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한다.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물권은 원래 자유롭게 양도하는 게 본성인 거고, 채권은 본성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성은 있지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이점 좀 봐두시고.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82쪽에 물권의 객체가 나옵니다. 자,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 하냐면 물건. 거기 줄 하나 거두세요. 괄호 1번에 바로 첫째 줄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거기 줄 거두시고, 둘째 줄 가운데 줄 거두세요.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원칙은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물권의 대상은 물건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물권의 대상이 되려면 자, 동그라미 1번 줄 그어두세요. 현존 특정해야 됩니다.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 특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판례박스 밑에 2번에 보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예외적으로 권리가 나와 있어요.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물일권주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순위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은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만 풀었으면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개념인데, 근데 동일한 종류,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순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니까 바꿔서 말하면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가 아니라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서로 충돌되어서 양립할 수 없다면 물건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을이 소유권을 똑같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소유권의 상대화가 발생하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같은 권리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돼요. 공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유라는 것은 이런 거죠. 공유라는 것은 땅이 하나 있는데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함께 소유하는 걸 뭐라고 해? 공유라고 해요. 그럼 공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두 개인데 하나씩 갖는 거예요? 하나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면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은 몇 개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일물일권주의 원칙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이게 뭐지라고 생각되는 건 이런 일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소유권을 달리해서 성립할 수는 없다.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권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되죠. 이건 물권이라도 종류가 달라서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같은 성질의 것이 두 개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라고 했어요. 물건. 그러면 원칙은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권리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저당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 그러니까 보통 저당권이라는 이 담보 물권은 어디다 설정하는 게 보통이냐면 토지나 건물, 물건에 설정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 위에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건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만. 그러면 소유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이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 중에서 시험 범위 중에서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저당권. 그러면 전세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 중에서 시험 범위 중에서 권리를 예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저당권밖에 없다고요. 그럼 소유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것만이라니까. 그럼 전세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사람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저당권. 그럼 나머지 지상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건 뭐만? 저당권. 그 얘기고.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물권의 대상이 되는 이 물건은 어떠해야 한다고 했냐면 현존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해야 되고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물권의 대상이 되려면 그러니까 물권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존재해야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하고는 달라요. 계약이라는 건 계약의 목적물이 반드시 현재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 뭐 올 여름에 뭐 자동차 신상품이 나온대요. 그거 미리 계약을 해둘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해두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려면 지금 되어 나와야 돼요. 현재 존재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딱 정해져야만 물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권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냉장고를 하나 사려고 마트에 갔어요. 전자마트에 갔는데 냉장고 엄청 많아요. 그럼 쭉 있는 냉장고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제 물권이라는 게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물권이 성립하려면 그 많은 냉장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특정이 돼요. 특정되지 않으면 물권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기억을 해두실 판례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의 특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특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판례로 뱀장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 저당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자인데 양도담보라는 물권을 설정합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 하면 공부할 거야. 양도담보도 물권이에요. 근데 뭘 양도담보로 설정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만장 내에 뱀장어 100만 마리를 양도담보로 설정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설정된 양도담보 물권 이 뱀장어가 이 안에 있는데 꿈틀꿈틀 있는데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살찌면 어떻게 돼요? 팔려 나가겠죠. 그렇죠? 치어가 들어와서 성어가 되면 배출됩니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감 변동하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특정성이 상실되었다라고 해버리면 이 담보 물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와 수량이 지정되어 있으면 이건 특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담보 물권은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고요. 우리 시험엔 이게 한번 나왔어요. 재단 저당. 그러니까 저당권을 하나에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다가 설정한다. 예를 들어 공장 재단이 있어요. 공장 재단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장 토지 건물 기계류 이게 한 방에 다 전부 다 집합물로 저당으로 들어가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공장의 재산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증감 변동될 거 아니에요. 그럼 특정성이 상실되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지가 된다.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물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은 어때야 되냐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독립한 물건에만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건 하면 많이 봤잖아요.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었죠. 동산은 뭐가 동산이라고 했어요?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나눴죠. 근데 동산이라는 것은 독립한 물건인지를 식별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동산이면 요 하나의 물건에는 예를 들어 물권이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어야죠. 요 앞부분은 갑이 소유자고 뒷부분은 을이 소유자 이런 개념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고 어디에 성립돼야 돼? 독립한 물건. 자, 그러면 동산. 이 책은 우리가 보통 셀 때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한 권, 두 권 세죠. 그럼 한 권이 하나의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럼 여기 물권은 몇 개 있어야 돼요? 소유권 하나가 있어야지 뭐 총칙까지는 갑이 소유자고 뒷부분은 을이 소유자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총칙에서 뜯어버리면 친구가 총칙이 약하대. 총칙을 찢어서 줬어요. 그러면 총칙에 대한 소유권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뜯어버리면 그게 물건의 일부예요. 독립한 물건이에요.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물권이 성립합니다.
근데 동사는 독립성을 식별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결정적으로 동사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사는 더 이상 안 보고 문제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하면 뭐가 있었냐면 토지와 건물, 이게 대표적이죠. 그러면 토지를 보면 땅이라는 건 이래요. 쭉 이렇게 국토가 연결되어 있다. 근데 토지라는 건 눈으로 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독립한 물건이다라는 걸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인위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지적법상 분할하죠. 지금 이제 지적법이 아니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엄청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지적법상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서 요 하나하나마다 필지를 부여합니다. 필지. 그럼 요게 이제 100번지.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100번지가 되면 요게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100번지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100번지 일부를 야, 요만큼만 나 좀 줄래? 이렇게 했을 때 이 갑이 현재 상태에서 금을 거서 을의 소유권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부분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100번지의 일부야. 그렇죠. 물건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정을에게 주고 싶으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분할해야죠. 그럼 요게 100-1번지가 돼요. 그럼 요게 100-1번지가 되면 100번지의 일부입니까? 독립한 물건입니까? 독립한 물건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판례 표현으로 옮기면 분필되지 않은 한필 토지 일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분필되지 않으면 그건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독립성을 부여하고요. 건물은 동단이에요, 동단위. 그러니까 한 개 동이 있으면 요 한 개 동이 하나의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건물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사고 파는 거예요? 동단위로 사고 팔아야죠.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도 어떻게 사고 팔아야 돼요? 아파트 동체로 사고 팔아야 되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나 이런 고층 건물들이 질비해졌기 때문에 이 한 동 건물에 101호 소유자, 102호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예요. 그렇죠? 일물일권주의 예외로서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집합건물법 할 때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구분 건물.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등기법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 거예요. 등기법 할 때 이거 공부하셨나요? 몇 분만 하셨나 보네. 예. 나중에 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 원칙은 한 동 건물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원칙에 대한 걸 봤어요.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하실 점은 예외예요. 예외. 첫 번째, 한필 토지 일부에 이게 하나 필지라면 한필 토지 일부에 물권이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물권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나올 거냐면 용익 물권이에요. 용익 물권은 사용 수익, 빌려 쓰는 물권이에요. 그럼 용익 물권은 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이건 사용 수익한다. 빌려 쓰는 거니까 빌려 쓸 때는 반드시 전부를 빌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빌려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첫 단어가 뭐냐면 첫 글자가 첫 음절이 지자, 땅 지자예요. 얘네 둘은 토지에만 성립이 돼요. 건물의 지상권이라는 건 없어요. 토지에만 되고 전세권은 보통 우리 전세권 설정하면 토지 빌려요, 건물 빌려요. 보통 이제 건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토지에도 되지만 건물 설정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뭐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봐두세요.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만 설정되고 전세권은 토지뿐 아니라 건물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을이 전세권을 설정할 때요. 반드시 한필 토지를 다 빌려야 돼요. 요 일부만 빌릴 수 있어요.
요 일부만 빌렸을 수도 있다.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해서 요만큼 전세권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 설정 가능한 게 있고 또 하나만 보면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지중해 토사나 암석, 광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표면에만 미칠까요? 지하 지상에 미칠까요? 그렇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와 지상에 미쳐요. 그러면 원칙은 이 안에 돌이 들어가 있다. 이 돌덩이들은 누구 거냐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덩이도 토지의 일부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돌덩이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물이에요. 광물. 그럼 이게 광물이면 광업권이라는 준 물권의 별도 물권 대상이 돼요. 그러면 광업권이 토지 일부에 속하고 있는 광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 광업권은 지금 원칙이에요. 예외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외. 그러니까 독립한 게 아니라 토지의 일부 광물에만 성립하는 물권도 있다. 근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동 건물 일부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엔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일부에 성립하는 거. 그럼 용익물권 중에서는 뭐만 튀어나오면 돼요? 전세권만 나와야죠. 왜냐하면 지상권 지역권은 어디에만 설정하는 거니까. 토지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집합건물법상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건물법상 101호, 102호와 같은 구분 건물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한동 건물 일부에 성립하는 물권이다. 예외적인 거고. 세 번째 나무, 수목이에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일까요? 토지의 일부로 다룰까요? 이건 토지의 일부분으로 다루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토지의 일부인데 예외적으로 이 나무들만 별도의 물권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법에 의해 등기된 임목. 두 번째는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이런 건 뭐 중개사법 시간에 이미 다 보셨죠? 예.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갑의 땅인데 권리자을이 자기 나무로 뭘 하면 된다고요? 등기하면 이건 예외적으로 토지와는 별개로 다룹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인데 명인 방법은 말 그대로 하면 명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의 땅인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나무의 소유자라는 걸 외부에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별도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처럼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관습법상 인정이 돼요. 관습법.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랜 관행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의 법적인 확신을 얻게 된 것을 관습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문자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불문법의 일종이에요. 불문법. 법조문에 나와 있으면 그거 이제 성문법. 이룰 성자 성문법이고 이 관습법은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불문법의 일종이에요. 문자화 되지 않은 법이고.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명인 방법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반드시 나무가 특정돼야 돼요. 수목이 특정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소유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래야지만 명인 방법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는 명인 방법으로 인정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갑의 땅에 을이 이제 이 새끼줄로요 이렇게 빙 둘러서 줄을 하고 여기다 편말을 달았어요. 이 새끼줄 안에 있는 나무는 전부 다 을 거다. 이렇게 되면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을의 나무로 인정이 돼요. 또 나무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겨서 여기다가 을 거다 이렇게 써둬요. 그죠? 수피를 제거하고 묵설을 해두면 명인 방법이 인정이 되고요. 또는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도 돼요. 그렇죠? 소위 목찰, 나무 이름표를 달아도 명인 방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공통점은요. 나무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특정돼 있고요. 뭐가 표시가 돼 있어요? 소유자가 표시. 그래야지만 명인 방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판례 중에서 산 100번지에 있는 나무 중에서 50그루는 갑의 소유다. 산 100번지에 있는 나무 중에서 50그루는 갑의 소유다. 명인 방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 왜 안 될까요? 그렇죠. 50그루가 어떤 나무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명인 방법이 인정될 수 없어요. 또 이제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그 법원에서 현장 검증에 나가서요. 법원장의 명에 따라 사무원이 포프라 표피에 흰 페인트로 순번을 매깁니다. 1, 2, 3, 4, 5 쫙 매겼어요. 명인 방법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일단 1, 2, 3, 4, 5로 숫자를 썼으면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특정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순번을 매겼지 뭐가 없어요? 소유자가 없어요. 그럼 명인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명인 방법이 되려면 나무가 특정되고 소유자가 표시가 돼야 한다. 그러면 등기된 거랑 명인 방법이랑 어떤 게 공시 방법이 정확할까요? 당연히 등기죠. 그렇죠? 명인 방법에 의한 건 공시 방법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 등기된 나무는 소유권하고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돼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소유권의 대상은 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구별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대상이 되는 건 뭐라고요? 임목, 등기된 임목이고, 그리고 명인 방법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권 거래만 되는 것이지 저당권 설정 같은 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수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농작물.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여기다가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럼 이제 을이 경작자,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이고 갑은 토지 소유자야. 그럼 원칙은 이 농작물이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는 게 원칙일까요? 토지의 일부로 다뤄야 될까요? 원칙은 토지 일부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면 이 나무는 심은 사람 걸까요? 토지 소유자 걸까요? 나무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돼요. 권한이 없으면 이건 토지 소유자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 을이 감이 엄청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었어요. 감나무를.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감이 이렇게 열렸겠죠. 을이 감을 따먹었어요. 그러자 땅 주인이 을을 절도죄로 고소합니다. 자, 이건 우리 형사 판례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 을의 이 행위는 절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판례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 절도냐면 을이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었다면 이건 누구 나무예요?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돼요. 그러면 갑의 나무에 달려있는 감도 누구 거예요? 당연히 갑 건데 얘가 허락도 안 받고 막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남의 재물을 절취한 거예요. 그럼 뭐가 성립한다고요? 절도. 그러면 원칙적으로 나무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심으면 이건 그냥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돼요. 그 이따만한 나무도 부합되는데 요 조만한 뭐 쪽파나 벼 이런 것도 부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원칙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예외. 이때 우리 판례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 하냐면 경작자가 소유자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성숙한 농작물, 재배철에 성숙한 농작물이라는 건 이제 재배철에 이르렀다는 거죠. 씨 뿌리자마자 내 거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시골에 제 땅이 있어요. 제 땅에 있는데 시골에 갔더니 누가 막 쪽파를 쫙 심어놨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재물 손괴죄예요. 누구 거라고요? 이거는 경작자 소유지 토지 소유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농작물들은 비교적 단기간 안에 재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재배 기간 동안 을이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경작자 소유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농작물에 되고 단연생 작물은 안 돼요. 1년생 작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생산주의 입장을 취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작자한테 손해배상해라 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이 농작물이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지 을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다만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작자.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내 땅에 누가 쫙 이렇게 심어놨다라고 하면 그 밭을 갈아엎으면 안 되고 뭘 청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료 내놔,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고 해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경작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에 관한 거예요. 자, 예외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183쪽에 이제 일물일권주의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는 판례 지금 설명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뭐 다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 전부고, 수목에 좀 체크해 두실 게, 기억에 보면 등기된 임목이 있죠. 등기된 임목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소유권과 뭐의 객체가 돼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근데 니은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인데 오른쪽에 판례 밑에 C가 있어요. C. 185쪽에 C번 밑에 명인 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은 오직 뭐예요? 소유권. 오직 소유권의 하나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비교해 두시고, 그리고 4번에 농작물이 있는데 넷째 줄 가운데 누구한테 귀속한다고 돼 있어요? 경작자에게 귀속하고, 바로 밑에 줄에 뭘 갖출 필요도 없냐면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라는 점.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1번 맞죠. 현존 특정 독립해야 한다고 있고, 2번. 용익 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용익 물권 빼고요, 나머지 물권은 일부에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부에 설정되는 건 뭐만? 용익 물권만 일부에 설정이 되고요. 3번. 한필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에 설정하는 건 뭐만? 용익 물권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집 방 한 칸만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 돼야 안 돼요? 아파트 방 한 칸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방 한 칸만 전세 들어오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방 한 칸만 저당 잡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은행 가서 돈 빌리면서 저당 잡히는데 우리 집 방 한 칸만 저당 잡읍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거, 사용하는 건 일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담보를 잡히거나 이런 건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고요. 맞는 질문 4번.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번 맞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예요, 권리. 그럼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은 우리 시험 범위 중에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당권만 들어가고요. 소유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무조건 대상은 물건이어야 돼요, 물건. 5번. 집합물 위에 재단 저당이 성립된 후에 그 구성물에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OX요? 틀렸죠. 재단 저당 아까 판례 봤죠? 증감 변동이 있어도 특정성은 유지가 된다라고 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물권의 종류가 나오죠. 물권 법정주의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 건 법률 또는 관습법. 그래서 법률이랑 관습법에 동그라미만 해두세요. 물권을 창설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법률로 하거나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확인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오로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 말고요. 법규범에는 법률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명령이 있죠. 또는 뭐 시행규칙.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만 보는데 뭐 공법이나 중개사법에서는 법률만 봐요. 시행령도 봐요. 시행령, 명령, 대통령령, 각부 장관령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 건 시행령,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령 요걸로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어요. 물권을 창설하는 건 뭐로만? 법률. 그러니까 법 체계를 보면 가장 최고법, 가장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 헌법 다음에 법률. 헌법 다음에 법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 각부 장관령 이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근데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 건 명령 규칙은 안 되고 오로지 법률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물권은 법령으로 창설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틀려요. 법령이 아니라 법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은 전통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데 명령, 대통령령이나 각부장관령은 어디서 만드는 걸까요? 지금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인데 그렇죠? 대통령령이나 각부장관령은 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물권을 창설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어요. 정부는 국민 괴롭히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정부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꼭 지금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 옛날에 그 프랑스 혁명 날 때 그 군중들이 그랬대잖아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랬더니 왕비였던 마리 앙누아네트가 고기도 많은데 왜 빵을 달라고 할까 이랬대요. 그죠? 그러니까 혁명이 나는 거예요. 그때 혁명이 나고 그때 만들어진 개념이 국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왕이 기분 나쁘면 잡아가두고 돈 필요하면 세금 뺏고 이랬어요. 그때 이제 혁명이 나고 국회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대표자를 뽑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금을 걷거나 우리를 잡아가두려면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누구를 통하라는 거야. 국회. 그러면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맨날 나오잖아요. TV 보면 그 대통령이 막 법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 근데 국회는 누구예요? 우리의 대표자. 물론 이렇게 확 이렇게 막 와닿는 느낌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물권을 창설하거나 제한할 때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국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게 이제 법률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관습법인데 여기서는 구별하실 점이 관습법하고 관습은 달라요. 일단 뭐 법자가 하나 빠졌잖아요. 관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관행이 거듭되어 오다가 사회 공동체의 법적인 확신을 얻게 되면 이건 법규범이야 라는 사회 공동체의 법적인 확신이 생기면 그건 관습법이 되는 거고요. 관습이라는 건 일정한 관행은 있지만 사회 공동체의 법적 확신의 단계는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그 지역엔 그런 관습이 있어 라는 정도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게 관습법이고 관습이냐라는 걸 우리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는 없어요.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게 보여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냐면 법원에서 할 거예요. 법원에서 이러한 관습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법적 확신을 득한 것으로 보아 관습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수험상으로는 그냥 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본 것들을 그냥 쭈르륵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습법이랑 관습은 같아야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관습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판례를 통해서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만 만들어야 돼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거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당연히 강행 규정이겠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어감이. 이게 물권법의 첫 번째 조문이에요. 184조까지가 총칙이고요. 5조부터 물권법인데 물권법 시작하면서부터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대체로 강행 규정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강행 규정으로 둘 수밖에 없냐면 이 강제하는 건 두 가지를 강제하는데요.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우리끼리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상대성이에요, 절대성이에요. 예를 들어 당사자가 만나서 새로운 물권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새로운 물권을 만들면 이 물권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줘요,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절대성.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수업 끝나고 두 분이 만나서 물권을 만약에 임의로 창설합니다. 민법권을 하나 만들었어요. 민법 수업 했으니까 민법권이라는 물권을 만들었다면 이 새로운 물건이 이게 등기부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설령 기록이 된다 쳐보죠. 그럼 기록이 이 건물에 민법권이 하나 설정이 됐어요. 어떤 분이 등기부를 봤더니 이 건물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민법권 써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권이라는 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법이 물권의 종류를 미리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법이 정해놓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라 이거예요. 그럼 법이 미리 정해놨다면 다른 일반인도 선택을 하면 어떤 건 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잖아요. 법이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종류를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 중에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랑 을이랑 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대요. 저당권 설정 합의. 종류 강제를 위반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근데 저당권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둘이 합의해서 법이 나온 것과 다른 내용으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둘이 합의해서 다른 내용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내용까지도 강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로 구별이 되고요. 계약이랑 다른 건, 자, 둘이 계약을 해요. 그럼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까요? 당사자의 문제일까요? 당사자. 계약은 채권행위니까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꼭 법이 정하는 계약만을 해야 돼요? 합의가 되면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은 뭐가 지배하냐면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거고요. 물권은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뭐가 지배한다고요? 법정주의. 물권은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 한다. 그게 물권 법정주의고. 그래서 밑에 나오죠. 물권 법정주의 내용에서 1번 법률 또는 관습법, 2번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의미. 셋째 줄 가운데 괄호에 무슨 강제가 되냐면 종류 강제. 찾으셨어요? 186쪽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가운데 괄호에 종류 강제. 줄 그어두시고, 그리고 맨 밑에 끝에서 둘째 줄에 괄호에 뭐가 있어요? 내용 강제. 그러니까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판례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물권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총 몇 가지냐면 8가지. 8가지. 그리고 2번에 보면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안 보셔도 돼요. 이건 안 보셔도 되고. 괄호 2번에 보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있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이건 뒤에 가면 나올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188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별표 2개 해두세요. 별표 2개. 관습상 물권을 부정한 사례.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관습법이라는 거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법을 결국 관습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어디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법원이 판례를 통해 결정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관습법상 물권은 없다는 게 판례예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샀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 안 한 사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미등기 매수인 또는 미등기 양수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을이 돈 내고 샀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온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예요.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그러면 이 미등기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권은 없지만 이 을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해 주느냐, 그런 건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등기 안 했으면 소유자가 아닌 것이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판례고. 2번. 이번에는 줄여서 말하면 온천권이에요.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 물권은 없습니다. 3번.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은 성문법,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남의 땅을 오래 다녔다고 해서 관습법상의 통행권이라는 물권이 생기지 않아요. 통행권이라는 물권은 없습니다. 4번.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 공원 이용권에 줄 거두시면 돼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동네에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배타적 물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안 되는 거 첫 번째.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천권 없고요. 그리고 통행권, 사도 통행권 같은 거 없고, 네 번째, 공원 이용권, 이런 물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번 시험에 뭐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바로 보세요. 바로 밑에 우리 시험 문제인데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OX. 아직 안 배웠죠? 예. 그럼 넘어가세요. 2번. 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틀렸죠? 3번. 타인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번은 맞죠. 공원 이용권이란 거 없어요.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안 하면 소유자 아니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같은 건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옳은 지문은 4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권의 효력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